어떤 물건을 구입할 능력만 수요량이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원리를 말하며 자, 이제 이번 시간은 223쪽의 2번 임대료 보조 정책입니다. 근데 임대료 보조는요, 그 마지막에 금자가 생략된 겁니다. 그래서 임대료 보조금이기 때문에 우리 앞서서 뭐 배웠어요? 금자 돌림이 나오면 간접 개입이다 라고 하는 말 우리가 언급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임대료 보조는 간접 개입 수단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임대료 보조란 말 자체가요, 임대료, 즉 월세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다라고 기억하시면 되는데, 원래 임대료 보조는 누구에게 보조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생산자 보조와 소비자 보조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을 따져보기 전에 우리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임대료 보조금을 지원받았대요. 예컨대 30만 원의 월세 중에 10만 원의 월세를 보조받았다라고 한다면 그 보조를 받은 저소득층 입장에서는 그만큼 실질적인 소득이 증가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실질적인 소득이 늘어나면 그만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왜? 소득이 증가하면 수요 증가 원인이다 라고 배운 바가 있지요. 그럼 수요가 증가하게 되면 그만큼 임대주택의 가격인 임대료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럼 임대료가 올라가면 세입자가 좋아요? 집주인이 좋아요? 집주인이 좋죠. 그 집주인을 임대인이다 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말이 나오냐면 임대료 보조 시 단기적 효과 및 혜택은 임차인에게 귀속된다, 돌아간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오케이? 자, 그에 비해서 장기는 공급자 입장 그러있죠. 그럼 어때요? 단기에 임대료가 올라가면 공급자 입장에선 그만큼 임대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럼 더 많은 수익을 얻고자 임대주택의 공급을 늘리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면 그만큼 단기에 올라갔던 임대료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럼 장기에는 임대주택 공급이 증가함으로 임대료가 인하된다는 말을 우리가 아는 말로 바꾸면 장기적으로는 월세방 구하기가 쉬워지면서 동시에 월세 부담은 줄어든다는 의미가 돼요. 그렇다면 그 이익과 혜택은 누구에게?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그것이 바로 단기 효과와 장기 효과로 지금 구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224쪽에 보면 가로 3번에 소비자 보조와 생산자 보조가 구별이 됩니다. 이때 생산자 보조는요, 임대주택의 공급자에게 임대주택의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조달해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 말은 뭐냐? 우리 주변에서 원룸 투룸 많잖아요. 그 원룸 투룸의 경우도 모두 임대주택 맞지요. 근데 그런 임대주택의 공급자, 임대주택 업자 분들은 대부분 자기 돈을 갖고 짓는 게 아니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아서 임대주택을 짓고 임대료를 받아서 원금 이자를 갚아 나가는 구조가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맞지요? 자, 그럴 때 그 돈을 빌릴 때의 조건, 대출 조건이 대출 기간은 장기, 길수록 대출 금리는 저리 낮을수록 어때요? 돈을 빌리고 그 빌린 돈을 갚는 데 따른 부담이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빚 갚는 부담이 줄어들면 그만큼 많은 목돈을 빌려올 수가 있겠고 그에 따라서 임대주택의 공급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그만큼 임대료가 낮아질 수가 있지 않냐 말이죠. 그럼 임대료가 인하가 되면 그 혜택은 누구에게 돌아간다? 임차인에게 돌아간다. 이 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것이 바로 생산자 보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어딜 보시면 돼요? 자, 생산자 보조에서 기억본을 보시면 임대주택을 생산하는 공급자에게 보조를 한다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그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보면 생산자에게 보조함으로써 주택 공급을 증가시켜 임대료가 하락하도록 유도하여 임차인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이다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이것이 바로 생산자 보조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동그라미 2번 소비자 보조가 나왔는데, 자, 소비자 보조는 이제 그 방식이 A번에 현금 보조, 현물 보조, 또 가격 보조 세 가지로 구분이 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현금 보조는 말 그대로 임대료 일부를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제도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현물 보조는 주택 바우처 제도거든요. 근데 바우처는 일종의 쿠폰이에요. 마치 상품권처럼 이렇게 액면가가 쓰여져 있는 쿠폰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 바우처 제도는 어떤 경우냐면, 예컨대 이제 임대료가, 즉 월세가 30이래요. 그럴 때 그 정부가 10만 원의 그 바우처 쿠폰을 지급해 주면 임차인들은 자기 돈 20만 원에다가 10만 원짜리 그 바우처를 함께 임대인에게 임대료로 지불을 하더라 이 말이죠. 이게 주택 바우처 제도인데, 여러분 생각해 봐요. 그 10만 원짜리 액면가가 쓰여져 있지만 바우처 쿠폰 자체가 현금은 아니겠죠. 그렇다면 그 10만 원짜리 바우처를 지불받은 임대인 입장에서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관계기관에 가서 그 바우처를 현금으로 바꾸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주택 바우처인데, 사실 주택 바우처와 관계하여 우리 시험에 나왔던 건 딱 두 번 지문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는 주택 바우처 제도는 임대료 보조의 일종이다. 한번 그게 나온 바가 있고, 또 주택 바우처는 우리나라에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다. 이런 정도로만 나온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물어본 적은 없다라고 하는 거 가볍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격 보조라고 하는 건 그 안에 나오겠지만 집세 보조라고도 하는데요. 그 저소득 임차인들이 임대주택에 거주할 때만 임대료를 보조하는 제도가 바로 가격 보조 또는 집세 보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저소득 임차인인데 소득이 낮은 사람인데 임대주택에 거주할 때 임대료의 일부를 지원받으면 임대주택의 상대적 가격이 하락합니다. 임대주택의 가격이 하락한다는 건 뭐냐면, 원래 월세가 30일 때 10만 원을 지원받으면 20만 내면 되죠. 그럼 결국 임대인 입장에서는 똑같이 월세를 30 받는 셈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30을 낼 것 20만 내면 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상대적 가격이 하락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으로써 그 임대료의 부담이 줄어들고, 그럼 임차인 입장에선 임대주택의 소비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즉 임차인의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바로 이 소득보조,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것보다 집세보조, 즉 가격보조가 우월하다. 이렇게 말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에 비해서 소득보조, 즉 현금보조는 저소득 임차인에게 현금으로 임대료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현금 보조의 경우는요, 일단 현금으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임대료가 아닌 다른 재화의 소비 수요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요. 처음에 10만 원을 받고 있으면 10만 원 받았어요. 현금으로 받았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걸 가지고 있다가 월세 낼 때 보태야지 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지금 당장 어떤 물건이 필요하게 되면 현금이니까 일단 필요한 그 물건을 구입할 가능성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임대주택이 아닌 다른 재화, 다른 물건의 소비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 그 다른 물건의 소비를 통해서 소비자가 느끼는 만족감, 즉 효용은 더욱 높아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임차인의 효용, 소비를 통한 만족감의 측면에서는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소득보조가 가격보조보다 우월하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지금 224쪽의 동그라미 2번 소비자 보조에서 니은번 보조의 방식에서 알파벳 B를 보면 가격 보조란 임대주택을 임차할 경우에만 임대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보조를 받은 만큼 임대주택의 상대 가격을 낮게 만들므로써 임대주택의 소비를 증가시키는 수단이죠. 그에 비해서 알파벳 C번 소득보조란 임대료 보조 대신 동일한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그러므로 현금 보조가 이루어지면 실질 소득이 증가하는 셈이고 저소득 가구의 주택 부담 능력이 커진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아래 알파벳 D를 보면 현금 보조가 소비자의 효용을 가장 크게 증가시키나 정부가 의도한 결과, 즉 임대주택의 소비가 증가하여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가격 보조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따라서 알파벳 F를 보면 임차인의 효용 증대, 자 효용 측면에서는 소득보조, 현금 보조가 따봉이고 임차인의 주거 안정, 자 주거 안정 측면에서는 가격 보조가 따봉이며 또 임대료의 안정 측면에서는 공급자, 즉 생산자 보조가 따봉이다 라고 각각 구분해서 기억을 해 두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자, 3번에 보면 공공주택의 공급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자, 공공주택의 공급. 근데 이 말은 뭐냐면 벌써 공공자가 핵심이에요. 상식적으로도요. 민간이나 사적이란 말이 나올 때보다 공공이나 공적이란 말이 나올 때가 각종 요금, 대가, 비용이 싸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공공주택의 공급은 사적, 민간주택보다 가격이 싼 주택을 직접 정부가 공급해 줌으로써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하는 정책 수단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럼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임대주택 시장에 사적, 즉 민간 임대주택만 있다고 가정해 본다면 이때 사적 또는 민간 임대주택은 민간 업체, 민간 기업이 생산 공급한 주택이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여기에 살고 있는 임차인들이 있겠죠. 그 이들 입장에서는 사방을 둘러봐도 민간 업체가 만든 임대주택만 있기 때문에 뭐 임대료가 싼지 비싼지 또 임대주택의 품질이 높은지 낮은지 비교할 만한 대상이 없더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럴 때 시장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 자, 공공임대주택이 공급이 되면 어떨까요? 임차인 입장에선 민간 임대주택만 있을 때보다는 공공임대주택이 시장에 공급되면 그만큼 주택 선택의 폭이 넓어져요, 좁아져요? 넓어지겠죠. 민간만 있을 때보다는 공공까지 들어오면 선택의 폭이 넓어지죠. 그럼 선택의 폭이 넓어질 때 우리는 수요가 탄력적이다 또는 수요 탄력성이 커진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더라도 공공은 월세가 민간보다 싸요. 그럼 공공임대주택은 월세가 20 갈 때 사적 또는 민간임대주택은 월세가 30이 가더라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같은 임대주택이지만 임대료가 이중적이기 때문에 이중 가격이 성립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지요? 자, 그러면서 지금 그 임대주택이라는 재화, 물건, 상품의 품질이 같거나 비슷하다면 소비자들은 보다 싼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러므로 대거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주거 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다는 거죠. 또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민간임대주택에 사는 분들보다 월세를 10만 원만큼 덜 내고 거주할 수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10만 원은 공공과 사적 임대주택의 임대료의 차액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 차액만큼을 마치 정부로부터 주택보조금을 지급받는 것과 같은 혜택을 누릴 수가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오케이? 그럼 이 부분을 묶어가지고 문장을 만들면 이렇게 돼요.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사적임대주택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되어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주거 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한편 임대료에 대한 이중 가격이 성립함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임차인들은 사적임대주택 임대료와의 차액만큼을 정부로부터 주거보조금 또는 보조비를 지급받는 것과 동일한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또한 지금 민간 임대주택 입장에서 단기와 장기 효과를 구분하게 되면 자, 단기는 수요자 입장이라고 말씀드렸죠. 근데 지금 많은 사람들이 공공임대주택으로 몰려갔다면 사적임대, 즉 민간임대주택 입장에서는 그만큼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수요가 감소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가격, 즉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인하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임대료가 인하가 되니까 어떻게 돼요? 월세가 싸지면 그만큼 임차인에게 혜택이 돌아간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잠깐 끊어보면 이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원래부터 월세가 싸기 때문에 단기, 장기를 막론하고 혜택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지금 사적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들도 단기에는 월세가 싸지기 때문에 그만큼 부담이 줄어들므로써 어때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럼 단기가 나오면 공공임차인, 사적임차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걸 기출문제 지문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단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이동한 임차인이나 사적임대주택 시장에 머물러 있는 임차인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장기는 공급자 입장 맞죠?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단기에 월세가 싸진다면 공급자 입장에서는 임대 수익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럼 임대 수익이 줄어드니까 어떻게 돼요? 수익이 약화되기 때문에 임대주택의 공급을 줄여요. 그럼 공급이 줄어들면 단기에 올라갔던 내려갔던 임대료가 다시 올라간다는 거죠. 그럼 장기에는 월세가 다시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사적 임대주택 임차인은 혜택을 누릴 수가 없죠. 왜? 월세가 비싸지니까 다시 월세 부담이 커졌다는 거예요. 자, 이럴 때 지금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줄었는데 이때 사적 임대주택 공급이 10개만큼 줄어든다면 그만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늘어난다는 의미가 돼요. 자, 사적 임대주택 공급이 10개만큼 감소하면 그 10개만큼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결과 공급이 줄어든 만큼 늘어나든지 또 늘어난 만큼 줄어들든지 관계없이 같은 크기만큼 변동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양의 변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장이 나올 수가 있냐면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되는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적인 임대주택량은 불변이다. 이런 식의 말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거기 225쪽 3번 공공주택의 공급을 보니까 얘도 지금 직접 개입이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줄 보면 민간의 사적 임대주택의 임대료보다 낮은 임대료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직접 개입 정책이다 라고 말이 나오고요.
또한 가로 1번의 단기 효과를 보시게 되면 지금 사적 임대주택 임차인의 수요 탄력성이 탄력화되어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의 주거 이동이 활발하게 되며 그래서 사적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하락한다. 그리고 사적 임대주택보다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저렴하니까 이중 가격이 성립한다 그랬죠. 그래서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자는 그 임대료 차액만큼의 보조금을 지급받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3번에 보면 사적 임대주택의 임대료가 인하가 되므로 단기적으로는 사적 공공임대주택 임차자 모두가 혜택을 받는다. 즉 공공임대주택 시장으로 이동한 임차인이나 사적 임대주택 시장에 그대로 남아있는 임차인 모두가 단기에는 혜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근데 가로 2번의 장기 효과를 보면 지금 첫 번째 줄의 오른쪽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가 되어 그러면 두 번째 줄 임대료가 올라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자만 혜택을 누린다고 나와 있을 거고 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이 증가하는 만큼 민간 즉 사적 임대주택의 공급이 감소하므로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 임대주택량은 변화가 없다라고 나올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이 바로 장기 효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뒷장을 넘겨볼까요? 지금 확인 문제가 나오죠. 같이 풀어볼게요. 임대주택 정책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요. 장기 공공임대주택은 공공부문이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이다. 맞죠? 자, 공공임대주택, 공공자 붙었으니까 시장 임대료보다 낮은 수준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 맞고. 자, 임대료 규제는 임대료에 대한 이중가격을 형성시킬 우려가 있다. 맞습니다. 자, 이중가격 형성이 되죠. 그 다음 규제 임대료가 시장 균형 임대료보다 낮을 경우 즉 임대료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수익이 적어지니까 임대부동산의 질적인 저하를 초래할 수 있죠. 자, 임대료 보조 정책은 임차인의 임대료 부담을 줄여줄 수 있다. 당연히 맞는 말이고 그럼 5번 임대료 상한제의 실시는 임대주택에 대한 초과 공급을 발생시킨다. 자, 임대료 규제든 분양가 규제든 제가 뭐라 그랬어요? 가격을 싸게 통제할 때는 초과 수요가 발생하지 절대로 초과 공급이란 말 쓸 수 없다 하지 않았습니까?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5번이 되죠. 자, 지금 5번을 보시면 주택의 여과 과정, 필터링 현상이 나와 있는데요. 자, 주택의 여과라고 했습니다. 근데 주택 여과는 주택 순환과 같은 말이에요. 근데 주택 순환이 어떤 뜻이냐면 어떤 주택, 집이 있어요. 이 주택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질적 수준이 달라지고 질적 수준이 이제 오르거나 내려가고 그 결과 소득이 다른 계층의 주택으로 전환되어 이용되는 현상을 우린 주택 순환 또는 주택 여과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런 여과 현상에는 크게 상향 여과와 하향 여과 두 가지가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상향 여과라고 하는 것은 하위 계층, 자 소득이 낮은 계층이죠. 하위 계층 또는 저소득층의 사용 주택이 수선 개량을 거치게 되면 즉 집을 고친다는 거죠. 그럼 그만큼 어떻게 돼요? 주택의 질적인 수준이 올라갈 것이고 그럼 주택 가치가 함께 올라가겠죠. 그럼 주택의 가치가 상승함으로써 당연히 어떻게 돼요? 원래 그 집에 살던 분들보다 소득이 높은 계층,
즉 상위 계층 또는 고소득층의 주택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이런 경우를 상향여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어차피 상향의 반대가 하향이기 때문에 하향여과는 반대로 상위 계층의 또는 고소득층의 사용주택이 오랜 시간을 거치면서 수선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집이 낡았는데 고치지 않는다 한다면 당연히 주택의 질적 수준이 떨어질 것이고 주택의 가치도 낮아지면서 원래 그 집에 살던 분들보다는 소득이 낮은 하위 계층 또는 저소득층의 주택으로 전환이 되지 않냐 이 말입니다. 이걸 하향여과다라고 보는 거죠. 다른 말 없이 여과라면 일반적으로 하향여과를 의미할 것이고 주택의 질적 수준과 관계없이 집값이 싸져야만 소득이 낮은 계층은 내 집을 한번 마련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에 기여하는 건 하향여과다라고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 집을 고친다면 주택을 개량한다고 하는데 집을 고칠 때는 돈이 들겠죠. 이걸 주택 개량 비용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집을 고치고 나면 개량 이후에 주택의 가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양쪽을 비교해 본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100원의 돈을 들여서 집을 고치게 되면 집의 값어치가 500원만큼 올라간다라고 보자 이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집을 고칠 때보다 집값의 상승이 높아지면 대부분의 경우 집을 고칠 것이고 그렇다면 상향여과가 발생할 수 있지 않냐 이 말이에요. 반대로 내가 집을 고칠 때 100원의 돈을 들여서 집을 고치더라도 집의 값어치가 50원 밖에 오르지 않는다면 대부분은 집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실 겁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하향여과가 발생한다. 이렇게 나오죠. 여기서 일반적이라는 말을 빼면 틀리게 되니까 조심하시길 바라겠어요. 자, 그런데 이런 상향여과는요. 소득이 증가함으로써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때 발생한다라는 점을 아울러 기억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거 분리가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 여러분들은 이제 226쪽의 1번 하향여과, 2번의 상향여과에 대한 내용은 충분히 파악이 될 수 있겠고요. 오른쪽 주택의 하향여과 과정에서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 신축이 제한된다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굳이 여러분들이 크게 알아두실 필요가 없는 부분이에요. 거의 등장하지 않는 대목이니까 신경 안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4번에 주거분리와 여과작용이 나와 있죠. 근데 주거분리의 뜻이 뭐냐면 고소득층의 주거지역 잘 사는 동네와 저소득층의 주거지역 잘 못 사는 동네가 분리, 멀리 떨어져 위치하는 현상을 주거분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이럴 때 우리 기출문제에서는 어떻게 말했냐면 주거분리 현상은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 하며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하는 동기에서 비롯된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이게 알고 보면 간단한 얘기예요. 자, 제가 만약 고소득층이에요. 돈이 많은 사람 입장이에요. 그럼 고소득층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소득이 낮은 저소득층 주거 지역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고 싶겠죠. 오케이? 그걸 우리는 부의 외부 효과 피해는 피하려 한다 그래요. 근데 입장을 바꿔놓고 저소득층 입장에선 될 수 있는 한 그 고소득층, 소득이 높은 주거지역에 가깝게 있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걸 정의 외부 효과 편익은 추구하려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런 주거 분리와 여과 현상이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상식적으로도 고소득층 주거지역, 즉 잘 사는 동네는요. 그만큼 주거 환경이
늘 수밖에 없겠죠. 그럼 이 동네에서는요, 집을 고칠 때 들어가는 비용보다 집을 고치고 난 이후에 집값의 상승분이 훨씬 높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서는 계속 집을 고칠 것이고, 그럼 상향 여과가 계속이 되면서 그 동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사는 동네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주거분리와 여과 현상이 발생한다는 거고, 또 뒤집어 생각한다면 이제 그 뭐예요? 주거 분리와 관련해서 그렇죠. 자, 저소득층의 주거 지역 보면 잘 못 사는 동네 있죠. 그럼 잘 못 사는 동네 입장에서는 이 동네에서는 주거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집을 고치는 비용이 더 드는 거예요. 그럼 100원 들여서 집 고쳐봤자 50원밖에 가치가 오르지 않는다면 집을 고치지 않고 내버려 두겠죠. 그럼 계속해서 하향 여과가 지속이 되면서 그 동네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잘 못 사는 동네로 남게 되지 않겠는가. 이런 관점에서 주거 분리와 여과 현상이 관계가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보통 얘기할 때 어떤 말이 나올 수가 있냐면 이렇게 고소득층의 주거지역과 저소득층의 주거지역이 있다면 이 가운데를 경계가 된다고 해서 경계지역이라고 말을 해요. 근데 경계지역도 가운데를 나눠보면 A와 B 부분이 구분이 돼 있죠. 근데 A 동네는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깝고 B 동네는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가깝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 A 동네에 저가주택 또는 저급주택, 즉 하위 계층의 사용주택이 위치해 있다면 얘는 잘 사는 동네에 좋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원래 그 집값보다 좀 더 비싼 값에 거래가 될 수 있어요. 반면에 B 동네에 고가 또는 고급 주택이 위치해 있다면 이 집은요, 잘 못 사는 동네에 안 좋은 영향 때문에 원래 집값보다 싼 값에 거래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이 전체를 묶어서 문장을 만들면 고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저가주택은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하여 할증 거래될 것이며 저소득층 주거지역에 인접한 고가주택은 부의 외부 효과로 인하여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이런 식의 문장이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말은 가로 2번에 보면 고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저소득층 주택은 할증료가 붙어 거래되며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인접한 고소득층 주택은 할인되어 거래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맞지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서 지금 가로 3번에 일반적으로 수선 개량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수선 개량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큰 경우에는 상향 여과가 발생하고 그 반대의 경우는 하향 여과가 발생하는데 반드시 그러한 것은 아니다. 즉 일반적으로 그러하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아래에 확인 문제 있죠. 주택의 여과 과정에 관한 설명 틀린 건데요. 자, 주택의 여과 과정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주택의 질과 주택에 거주하는 가구의 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발생하는 현상이다. 맞습니다. 자, 개인은 주어진 소득이라는 제약 조건 하에서 최대 만족을 얻을 수 있는 주택 서비스를 소비한다. 이 말이 뭐냐면 개개인은 자기가 가진 돈의 한도 내에서 가장 크게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하지 않느냐 이런 의미가 돼요. 자, 주택의 상향 여과는 낙후된 주거지역이 재개발되어 상위 계층이 유입된 경우에 나타날 수 있다. 맞죠? 자, 4번 주택의 하향 여과는 소득 증가로 인해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근데요, 저가주택의 수요가 감소가 된다는 건 결국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이것은 하향 여과가 아니라 상향 여과를 의미하죠. 그러므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른쪽 넘어오시면 제3절 조세 정책이 나오는데 가장 먼저 부동산 조세 기능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죄송합니다. 근데 기능이 나오는데 이 기능 부분은 내용을 가지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거기 1번부터 4번까지 제목들이 있잖아요. 뭐 소득 재분배, 자원 배분, 또 뭐 집가 안정, 투기 억제, 주택 문제 해결에 기여 이런 제목 자체가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동산 조세는 이런 기능이 있다는 정도만 아시면 되지 무슨 내용까지 기억할 필요는 없는 대목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2번 조세 전가와 귀착의 문제. 대부분의 정책론 문제는 이 부분에서 집중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 보면 일단 첫 번째 줄에 조세 전가란 조세가 부과되는 경우, 즉 세금이 부과될 때 조세 부담이 어떤 경제 주체로부터 다른 경제 주체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라고 말하는데 그 전가의 뜻이겠죠. 근데 예컨대 나에게 부과된 세금이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 넘어가는 경우가 조세 전가일 거예요. 근데 그걸 예쁘게 포장하면 조세 전가란 납세 의무자에게 세금 납부의 의무가 있는 사람, 납세 의무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의 일부 또는 전부가 납세 의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를 조세 전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맞죠? 또한 조세 귀착이란 부과된 세금이 누군가의 부담으로 최종 낙착되는 현상을 말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때 세 번째 줄에 보면 그 세금 부담의 정도는 수요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의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적이라면 보다 많은 세금을 부담하고 반대로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라면 보다 적은 세금을 부담한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건 결국 어떤 경우냐면 결국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수요 공급을 막론하고 탄력성이 큰 쪽은 그만큼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는 거죠.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탄력성이 작은 쪽, 즉 비탄력적인 쪽이 그만큼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수요는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인 경우에 만약 세금을 부과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결국 세금 부담의 정도, 크기는요. 수요자와 공급자를 비교해 볼 때 어느 쪽의 세금 부담이 더 클까요? 공급자의 세금 부담이 더 크다고 나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이거 하나씩 끊어볼게요. 수요가 탄력적이라고 했어요. 그럼 분명히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걸 해석하면 수요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공급이 비탄력이다. 그럼 탄력성이 작은 쪽이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의미가 되죠. 근데 누가 비탄력이에요? 공급이 비탄력이죠. 따라서 이걸 해석해보면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한다는 의미가 돼요. 그 만문장을 해석해보면 수요자는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공급자가 세금을 많이 부담하니까 수요자보다 공급자의 조세 부담의 크기가 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경우에 따라서 완전 탄력과 완전 비탄력이란 말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완전자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완전자가 나오면은요, 어떻게 될까요? 수요자, 공급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 무조건 이렇게 말이 나와줘야 돼요. 자, 완전 탄력이든 완전 비탄력이든 완전이란 말이 붙게 되면 수요자나 공급자 중에서 어느 한쪽이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말이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단적인 예를 본다면
자, 예컨대 문장이 어떻게 나오느냐? 수요는 완전 탄력적인 반면 공급은 비탄력적인 경우에 세금을 부과하게 되면 결국 조세 전부를 공급자가 전부 부담한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럼 왜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느냐? 일단 맨 앞에 보면 완전 탄력이 나왔죠. 그 완전자가 붙었으니까 공급자 아니면 수요자 둘 중에 어느 한쪽이 전부 부담한다고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완전 탄력은요, 상대방이 전부 부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과된 세금 전부가 상대방에게 넘어가기 때문에 상대방이 전부 부담한다. 즉 네가 다 부담이거든요. 그럼 보세요. 완전 탄력적인 쪽은 수요죠. 그럼 수요가 완전 탄력이면 수요의 상대방은 누구예요? 공급이 되겠죠. 그래서 공급자가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만약 완전 비탄력이다. 이렇게 나왔다면 수요자가 이거는 당사자가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당사자가, 즉 내가 다 부담이 되는 거죠. 자, 압축합니다. 완전 탄력이 나오면 네가 다 부담, 완전 비탄력이 나오면 내가 다 부담이에요. 아시겠죠? 따라서 수요가 완전 탄력이니까 네가 다 부담. 그럼 수요의 상대방 너는 공급자가 되므로 공급자가 세금 전부를 부담한다고 해석하시면 돼요. 근데 뒤에 보면 공급이 비탄력 나왔잖아요. 그럼 앞에는 완전자가 붙었고 뒤에는 완전자가 없죠. 그 완전자가 붙은 말과 완전자 없는 말이 충돌하면 완전자가 붙은 쪽이 이겨요. 그래서 이때는 완전이란 말이 붙은 쪽만 신경 쓰면 되고 나머지는 신경 안 써도 관계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내용을 정리한 게 맨 아래쪽에 표가 되니까 잘 익혀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뒷장을 넘겨보시면 2번의 조세 부과의 효과가 나오는데 이것도 결국은 앞에서 말했던 내용을 그래프 그려가면서 다시 한번 반복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상관이 없는 대목이에요. 자, 그 다음 쭉 아래 보시면 주택에 대한 조세 귀착해서 신규 주택과 기존 주택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이것은 어떤 의미가 되냐면 그러면 신규 주택은 새 집이고 중고 주택은 헌집인 거 아시죠? 그럼 대부분의 경우 반드시 그렇진 않지만 새 집이 헌집보다는 일반적으로 집값이 비싸다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므로 신규 주택의 수요자는 고소득층이고 중고주택의 수요자는 저소득층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 수요 탄력성을 따져보면 신규주택은 수요가 탄력적인 반면 중고주택은 수요가 비탄력적이거든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왜 새 집은 수요가 탄력적이냐? 수요자가 소득이 높아요. 그럼 소득이 높은 분들은 주택 가격에 구애받지 않고 자기가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할 수가 있죠. 그럼 주택 선택의 폭이 넓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선택의 폭이 넓을 때 우리는 수요가 탄력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또 반면 중고주택은 소득이 낮은 계층이 수요자니까 수요 탄력성이 비탄력이다. 왜? 소득이 낮은 분들은 자기 마음에 드는 집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가진 돈에 맞춰 선택하기 때문에 그만큼 주택 선택의 폭이 좁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가 비탄력이에요. 이럴 때 주택 가격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그때는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잘 보세요. 분명히 탄력성이 큰 쪽이 세금을 적게 부담한다 그랬죠. 그럼 신규주택은 수요 탄력성이 탄력적이기 때문에
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작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은 결국 신규 주택의 수요자가 고소득층이기 때문에 고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작다는 말과 같다는 의미가 되죠. 오케이? 근데 그에 비해서 지금 중고주택은 수요가 비탄력이다 보니까 탄력성 작은 쪽이 세금 많이 부담하는 거 아시죠? 그러므로 수요자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건데 중고주택은 수요자가 저소득층이다 보니까 이 말은 결국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이 크다는 말과 같아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싸든 비싸든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똑같은 세율을 적용하면 없는 사람이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부담하는 역진세적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조세 정의에 어긋나고 또는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합니까? 같은 세율을 적용하니까. 따라서 해결 방법은 주택 가격에 따라서 차등과세, 차별적으로 세금을 부과한다. 이 말을 바꾸면 주택 가격에 따라서 누진세율을 적용한다. 또는 누진세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이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 말이 지금 동그라미 1번 신규주택, 동그라미 2번의 중고주택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내용 파악이 되겠고요. 임대주택도 참고 삼아 보시면 됩니다. 또 4번에 양도소득세 부과와 동결효과 그러면요. 자, 지금 가로 2번에 보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면 목적은 두 번째 줄 부동산 가격의 상승을 억제, 지금 안정시키는 데 있는데 너무 무겁게 매기면 공급이 동결, 얼어붙게 됨으로써 부동산 가격이 오히려 상승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겠고요. 또 가로 3번에 토지 이용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 용도에 따라서 지역별로 다르게 부과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럴 때 기출문제에서는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세금을 부과한다라고 해서 틀렸던 문제도 있다는 점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자, 뒷장의 헨리 조지 토니 단일세로는 거기 나와 있는 내용을 읽어보시면 충분하겠는데 일단은 그 가로 2번에 토지의 공급이 완전 비탄력적인 경우 그 두 번째 줄 토지의 공급량은 감소하지 않기 때문에 자원 배분의 왜곡이 발생하지 않는 효율적 조세라고 보았고 그리고 토지 소유자가 조세 전액을 부담하므로 형평성이 있는 조세라는 점, 요 점을 밑줄 긋고 기억하시면 충분히 답을 맞출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부동산 정책론에 대한 수업을 모두 마치게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부동산 투자론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